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중 가장 먼저 붕괴되는 이것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2022년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자, 아파트일까요? 재건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꼬마 빌딩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꼬마 빌딩이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에 민감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 두 번째, 규제가 적용받지 않아서 과도한 대출이 진행됐다는 거죠. 자, 왜 꼬마 빌딩은 금리 인상에 취약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예금금리가 0.7% 잡아요. 그러면 상가 기대 수익률 3% 전후로 나오죠. 물론 예금금리보다는 상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세금이나 투자 리스크를 감안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 3% 잡으면 월세 1,000만 원 하는 상가 매매 시세 한 40억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르고 예금금리가 2.7%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보수적으로 잡아도 상가 기대 수익률 5%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월세가 동일하게 1,000만 원이면요 매매 시세가 24억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야, 이거 월세를 올려서 높아진 기대 수익률을 같이 따라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아마 2015년부터 6년부터 강남권부터 지금 월세를 못 올리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이 상황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오프라인 상가의 임대료가 못 올린 지 꽤 오래됐어요. 자, 임대료 인상 제한은요, 최근 사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바로 온라인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팽창했다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이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었던 음식료품의 온라인 시장 확대 부분이 거의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기업 몰 사업의 확대 직격탄도 같이 받았던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 몰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이 늦게 전파된 건데, 지금 한번 몰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너무 편해서 사람들이 여기만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돈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그리고 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꼬마 빌딩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이게 경제가 좋아진다고 다시 이 창업자가 늘어날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작년 꼬마 빌딩 매매 가격은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자,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여기서 재금리 인하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금 화폐 가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았고, 고액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꼬마 빌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20, 30대까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 품귀 현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 연예인들이 많이 시세차익 받고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에. 자, 그럼 꼬마 빌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왜 급등했을까요? 일단은 주택과 다르게 규제가 거의 적용이 안 됐습니다. LTV가 80%그 이상까지 적용된 데도 있어요. 한 언론 보도를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공실률이 치솟았지만 대출 규제, 세부담은 주택과 달라서 빌딩은 80%그 이상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000억 미만의 빌딩 매입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현금 가치 하락 방어 차원에서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장기적으로 저금리를 믿으면서 들어왔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LTV가 80%가 넘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어떤 투자자가 2014년에 70억짜리 빌딩을 매입했어요. 뭐 여기저기 대출 끌어다가 한 60억 정도 대출받고 10억 자기 자본 들었다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20억의 빌딩을 매각을 했어요. 50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존에 했던 보유한 주택 합쳐서 한 60억 정도 현금의 여유가 생깁니다. LTV 80%가 넘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60억 있는 자금을 15억씩 쪼개가지고 80억짜리 빌딩을 4채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자산 규모를 340억까지 늘려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된 거예요. 임대료로 대출금을 상환하니까 저금리라서 투자자한테 유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LTV 대출 비율이 높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대출 이자가 임대료를 초과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 빌딩이 금리 인상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로 받은 거 다 대출 이자만 넣고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자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그런데 대출 이자가 임대를 초과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꼬마 빌딩 매매 가격이 하락할 때 만에 하나 은행에서 빌려준 대출 비율보다 더 하락하게 될 경우에 대출 기관에서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던져야 되죠. 시장의 폭락을 가속시킨다는 부분,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근본 원인과 똑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꼬마 빌딩 시장이 최대 위기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3월 달에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발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서 DSR을 손본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어제 언론 보도에서 어떤 발표가 나왔냐? 비주거 부동산도 차주별 DSR 규제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꼬마 빌딩이나 상가, 빅2를 막는다고 합니다. 자, 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차주별 DSR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연소득 8천만 원 사람의 상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얼마죠? 그 사람 소득과 상관없이 담보 가치에 LTV 8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DSR 40%가 적용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원리금과 이자 합계해서 최대 3,2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꼬마 빌딩 고액 대출이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 DSR 규제 적용할 때 혹시 연소득에 꼬마 빌딩에 이제 임대 소득은 포함 안 되나요?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금융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만 체크를 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언제 터지나 했던 꼬마 빌딩 법을 결국에는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거품이 꺼지는 단초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자, 그렇게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시장 금리는 앞으로 빠르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일단은 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에 오르는 것 따라서 대출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임대료만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주가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급매물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금융기관의 상환 압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굉장히 크게 터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있습니다. 자, 이 꼬마 빌딩의 과대 대출 부분은요, 2012년부터 언론을 통해서 꾸준하게 지적이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서야 나서는 금융위원회가 정말로 대단하다 생각드는 겁니다. 지금 이 꼬마 빌딩의 버블이 너무 형성됐고, 이 꼬마 빌딩의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부실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뭐 저축은행들이 대출해준 게 아니에요. 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줬단 말입니다. 자, 그 대출 부실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한 최근에 이 꼬마 빌딩에 대한 법인 투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법인 투자는 대출 규제에서 제외시킬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좀 제대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